이 나라의 자연처럼 아기자기하게 아름다운 자연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신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모아다가 공들여 꾸민 정원 같다. 하나도 넘치게 준 게 없이 다만 조화롭게 주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완서 선생님의 기행 산문집 잃어버린 여행 가방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박완서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쓴 기행 산문집입니다. 그동안 써온 12편의 기행 산문을 4부로 모아 엮은 글인데요. 이 책의 초판일은 2005년 12월이니까 대략 16년 전이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글과 소박하고 아름다운 글들이 긴 여운을 갖게 합니다. 일부 생각하면 그리운 땅은 남도와 화해마을, 섬진강 벚꽃길과 쌍계사, 그리고 오대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쓴 글 속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경의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2부 잃어버린 여행 가방은 오래전 잃어버린 여행 가방을 떠올리며 우리의 육신이 결국 우리 인생의 여행 가방이며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조문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간 바티칸 기행,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한 중국 백두산 기행, 상해와의 특별한 인연을 다룬 상해 기행 등이 실렸습니다. 3부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기록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삶을 계속해 나가는 인간의 위대한 생명력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4부 해오의 여정은 티베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여행하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순수한 사람들의 정결한 생활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삶의 본질적 조건을 묻습니다. 12편의 여행기 중에 몇 편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그리운 땅, 섬진강 기행.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섬진강을 떠올리곤 한다. 섬진강을 보기 전부터였다. 흰 모래빛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섬진강은 가보기 전부터 내 안의 이미지로 존재하던 강이었다. 그렇지만 저절로 이미지가 형성된 건 아닐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섬진강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섬진강의 인상을 말할 때에는 딴 명승이나 절경을 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짠한 그리움 같은 게 배어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섬진강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 18년 전쯤 될 것이다. 진주까지 볼 일이 있어서 갔던 길이었다. 동행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를 더 잡아 쌍계사에 들렀다 가자고 꼬드겼다. 그는 섬진강보다는 쌍계사 벚꽃길을 더 염두에 둔 것 같았다.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동을 거쳐 화개장터까지 덜덜거리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손만 들면 버스가 서던 때였다. 버스도 더디고 봄날도 더뎠다. 황혼이 마냥 길게 꼬리를 끌고 도무지 깜깜해질 줄 몰랐다. 옆구리에 섬진강을 낀 길은 아마 밤새도록 그만큼밖에 안 어두워질 것 같았다. 멀리 가까이에서 벚꽃인지 백꽃인지 모를 흰 꽃들이 분분히 지고 있었다. 그런 희뿌염 때문에
하늘에 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것도 없이 달밤이려니 했다. 달밤의 섬진강은 청승맞고도 개울물처럼 친근했다. 큰 강이 그렇게 사람살이와 거리감이라곤 없이 가까이 붙어서 흐르는 건 처음 보았다. 그래 그랬던가. 그쪽의 희뿌연 어둠 속엔 강 비린내와 함께 연기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자주자주 버스를 세우고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땅거미 같기도 하고 저녁밥 짓는 연기 같기도 한 부드러운 어둠 속에 하체를 노곤하게 풀어놓은 마을의 집들이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다. 옆구리에서 강이 떨어져 나가자 본격적인 벚꽃길이 시작됐지만 섬진강 길만 못했다. 그 고장의 황혼이 그토록 길고 유정했던 것은 달빛 때문도 낙화 때문도 아니라 섬진강의 물빛, 모래빛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쌍계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시외버스 터미널에 서였다. 차장들이 제각기 큰 소리로 행선지를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그중 으악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세상에 의학이라는 지명도 있던가. 그러나 아무리 귀 기울여도 역시 의학이었다. 궁금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차장에게 의학이란 고장도 있느냐고 물었다. 차장은 피부가 검고 옷차림이 남루한 청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일자리가 귀하고 지금보다 훨씬 옷도 못 입을 때였다. 생활에 지친 청년의 표정에 문득 섬광 같은 긍지가 스쳤다. 그러고는 씹어뱉듯이 말했다. 아, 토지에 나오는 악양도 몰라요? 의학은 악양이었던 것이다. 청년은 저런 여자는 무시해줘도 싸다는 듯이 더는 거들떠도 안 봤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도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 청년은 토지를 읽었을까? 나는 그때 그걸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어떤 문학이 그 문학을 낳은 땅의 구석구석 이름 없는 촌부의 마음속에까지 드높은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굉장한 전율스럽기조차 한 일인가. 그 후 1980년대엔 다시는 섬진강변을 가보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거의 해마다 한두 번은 그쪽으로 여행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 하동에서 왼쪽으로 섬진강을 끼고 가기는 첫 번째뿐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줄곧 광주를 거쳐 지류인 보성강을 끼고 가다가 섬진강에 이르러 하구인 하동까지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섬진강을 낀 길을 택했다. 그 길은 몇 번을 가도 실증나지 않을 뿐더러 소록소록 정이 깊어지는 우리나라 제일의 예쁜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평야가 아니라 산간을 흐르는 강이건만 흐름이 급하지 않고 은빛 모래사장이 넓고 그리고 사람 사는 아기자기한 마을을 겁주지 않고 가까이 끌어당겨 동무해서 흐른다. 마치 얕은 시내가 개운물처럼 겸손하게. 잃어버린 여행 가방. 설 연휴 동안 바다만 놓고 미처 읽지 못한 문예지를 뒤적이다가 프랑스 작가 미셸 트루니에의 산문 중에서 매우 이색적인 경매 이야기를 보고 혼자서 웃은 일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온갖 것을 다 경매에 붙여서 잊혀진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한다. 고인이 된 지 오래인 왕년의 스타의 연애 편지나 착용하던 신발, 속옷 등속이 고가로 팔렸다는 해외 토픽을 접하면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서 어디다 쓰려는 걸까 공연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생전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면이 드러나 편지가 공개되는 걸 보면 세속의 호기심은 저승길까지 마다않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드로니에가 쓴 경매는 그런 큰 이익이나 세인의 호기심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유쾌한 서민적인 축제 같은 경매에 대해서이다. 매년 1월이면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여행객들이 분실하고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굉장한 귀중품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이나 항공사의 실수로 가방이 그 주인과 동시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해도 가방에 붙어있는 작은 단서나 분실인의 신고만 가지고도 단시일 안에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가방은 그런 작은 단서도 없을 뿐더러 잃어버린 주인의 애착과 성의까지 없다는 증거니까 귀중품이 들어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마약이나 무기 혹은 시체 같은 게 들어있을 가능성은 주인 있는 가방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다. 하여 경매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개봉하고 그런 위험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 밀봉을 한 후 무게만을 공개하고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자기 앞으로 낙찰이 되면 가방은 즉시 관중들 앞에서 개봉되어 그 내용물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낙찰자나 구경꾼이나 같이 낄낄대며 즐거워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숨은 욕망은 국적이나 개인의 인격 차에 상관없이 공통된 것인가 보다. 그러나 내가 그 글을 주의 깊게 읽고 이리저리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게 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도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해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문인을 10여 명씩 일행으로 묶어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었다. 2주일 정도의 비교적 긴 여행이었고 유럽의 몇 나라를 돌고 귀국길에는 인도를 거쳐서 오게 돼 있었다. 처음 나가본 해외여행인데다가 인도가 마지막으로 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 짐이 배로 불어나 허름한 보조가방을 둘이나 새로 사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것은 역시 집 떠나 있는 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내복 등속을 넣어간 큰 여행 가방이었다. 보조가방 한 개와 내 짐 중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큰 가방을 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다른 문인들의 짐과 함께 단체로 붙였는데 김포공항에 내리니 내 큰 가방 하나만 빠져 있었다. 단체로 짐을 붙일 때 무게 문제로 그쪽 공항에서 트집 잡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곧 해결됐고 내 짐의 무게가 초과한 게 아니라 단체로 초과할 뻔한 거였으니 내 짐만 빠진 게 납득이 안 됐다. 설사 초과했다고 해도 초과분의 운임을 더 먹이면 될 것이지 짐 하나를 빼앗았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 공항 당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 잃어버린 내 여행 가방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타고 온 비행기는 타이 항공이었다. 석 달인가 지난 후 타이 항공으로부터 $200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 짐 한 개당 무게를 20kg으로 치고 1kg당 $10씩 계산한 거였다. 물론 그 석 달 동안 여러 번 공항에 드나들어야 했다.
내가 신고한 베이지색 가방과 치수가 비슷한 가방만 생기면 공항에서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주인 잃은 가방의 보관 창고 구경만 실컷 하고 내 가방은 찾지 못했다. 다행히 선물이 든 가방 2개는 무사해서 처음 외국 나간 엄마를 기다린 가족들을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큰 가방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 다양한 기후의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갈아입을 겉옷뿐 아니라 내복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 만일 누가 그 가방을 연다면 더러운 속옷과 양말이 꾸역꾸역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 루프트한자 항공이 아니었으니 경매에 붙여 개봉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 겉모양만 보고 꽤 괜찮은 게 든 줄 알고 슬쩍 빼돌린 속 검은 사람이 개봉을 했다고 해도 창피하긴 마찬가지였다. 속 검은 사람 앞에서일수록 반듯한 내용물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속옷 말고 더 창피한 것도 들어있었다. 파리에 들렀을 때 슈퍼에서 봉지에 든 인스턴트 커피를 잔뜩 사서는 옷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선 커피가 비싼 귀물이었다.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이 커피 한 봉지만 선물로 주어도 고맙고 반갑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친지들에게 그걸 선물할 작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궁상맞은 선물인가. 나의 그 큰 여행 가방 안에는 1980년대 내 나라의 궁핍과 나의 나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내 여행 가방을 연 속 검은 사람의 기대와 호기심은 단박 실망과 경멸로 변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우연히 가방을 주었든 혹은 정말로 속이 검었든 간에 내 가방을 열어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경멸했을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심한 수치감으로 괴로워했다. 그 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절대로 양말이나 속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날그날 빨아서 입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음력 설까지 쇠었으니 이제 확실하게 한 살을 더 먹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장수의 복은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한다. 재물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내가 쓰고 살던 집과 가재도구를 고스란히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의 최후의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 가방이 아닐까. 내가 끼고 살던 물건들은 남보기에는 하찮은 것들이다. 구식의 낡은 생활 필수품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을 끼고 살았는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이 어린 물건들이다. 나에게만 중요했던 것은 나의 소멸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에게 처치곤란한 짐만 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단순 소박하게 사느라 애썼지만 내가 남길 내 인생의 남루한 여행 가방을 생각하면 내 자식들의 입장이 되어 곧 골머리가 아파진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어 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이 없는 밝음 앞에서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 끌고 온 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열 분이 주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눈가림도 안 통할 테니 도리어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란 유리줄이 빠져나갈 구멍을 궁리할 때 생기는 법이다.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나를 숨겨준 여행 가방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나의 전체를 온전히 드러낼 때 그분은 혹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오냐, 그래도 잘 살아냈다. 이제 편히 쉬거라.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감동. 바티칸 기행. 외교통상부로부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조문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로마에 가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천성이 미련하여 그랬는지 그 일이 영광이라든가 은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 나이와 건강이 장시간 비행 후 쉴 틈 없이 의식에 참가하는 고된 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몸 걱정부터 앞섰다. 그래서 그 일정 동안 피치 못할 약속이 있는 것처럼 꾸며대면서 사양하려고 했다. 약속이 있긴 있었지만 가족이 모여 성묘 가기로 한 약속을 그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내가 문득 싫어지면서 네,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교황님의 선종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기쁜 슬픔과 함께 기쁨에 가까운 안도감을 맛보았다. 하느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시선과 미소가 저러하시리라 믿어지던 절대적으로 선한 교황님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리라는 게 슬펐지만 하느님의 대리자도 결코 비켜가지 않는 인간적인 온갖 병고에 시달리시면서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고된 임무를 다하시는 모습이 뵙기에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선종하셨다는 속보에 접했을 때 마침내 그 힘든 짐을 내려놓으셨구나 싶어 크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조문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로마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떠나기까지 준비할 건 검정옷 한 벌이면 충분했지만 나에게 왜 이런 분에 넘치는 일이 생겼을까 감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일행 중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여행 중 동행들한테 근심이나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나이를 의식한 건강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저런 일로 떠나는 날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아침 9시 45분 비행기로 떠났는데 로마에 도착한 시간은 그날 저녁 8시경이었다. 7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파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느라 지체한 시간까지 합치면 장장 17시간이나 걸린 셈이었다. 그런데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다.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공식 조문 사절단이라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조문객이 쇄도하는 공항치고는 입국 수속이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돼 한결 덜 피곤했다. 그날 밤은 성염 주 교황청 대사관자에서 이탈리아식으로 저녁을 먹고 곧 호텔에 들었다. 내일로 박도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각국의 순회, 왕족, 귀빈, 조문 사절단, 몇백만의 일반 조문객 등으로 로마가 얼마나 만원일까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던 터라 아무리 공식 조문 사절단이라 해도 천막에서 자도 그만이라는 각오까지 했었는데 뜻밖의 좋은 호텔에 들게 되어 꿈만 같았다. 그러나 시차와 근심 걱정, 긴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승용차로 간다 해도 내일 아침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과연 제 시간에 바티칸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리 없는 걱정은 안 하는 게 수라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됐건만도 그 모양이었다. 호텔은 바티칸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감도 잡을 수 없었지만 행사 차량이라는 표시를 단 승용차는
이해찬 총리가 탄 차를 선두로 정시에 출발했다. 인도는 매우 붐비고 있었지만 행사 차량 외의 승용차는 통행이 금지되고 있어 차도가 서울의 차도보다 훨씬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잘 빠졌다. 대표단은 바티칸 대성당을 통해 귀빈석이 마련된 광장으로 나가게 돼 있었다. 성염 교황청 대사가 우리를 인도했다.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장엄한 대성당을 지나 광장으로 통하는 문 앞에는 아름답고도 경건한 주교 복장을 한 주교님들이 도열해 서서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했다. 우리에게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 친근한 한마디에 문득 선종하신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유창한 우리말로 벗이 먼 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시작하신 그 따뜻하고 정겨운 인사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치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온 것처럼 내가 꼭 와야 할 때를 왔다는 안도감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슬픔을 느꼈다. 이 처녀석의 귀빈석은 조문사절단이 아직 입장 중이라 뒤에 빈자리가 남아있었지만 그 넓은 바티칸 광장은 이미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차 있었다. 400만의 조문객이 로마에 모였다 하니 광장까지 못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왕이나 대통령, 수상 등의 자리는 앞자리에 따로 마련돼 있어 이해찬 총리는 거기 앉고 우리는 뒤에 빈자리에 자유롭게 앉았다. 귀빈석에는 나라의 크고 작음이나 인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5석 정도의 자리를 배정받았노라고 성염 교황청 대사가 일러주었다. 10시에 장례식이 시작되기까지 잠시 기다리는 동안이 나에게는 한눈 팔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귀빈석에는 100여 나라에서 온 조문사절단이 자유롭게 뒤섞여 앉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피부색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장으로 봐서 가톨릭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은 또는 적대 관계인 것처럼 알려진 종교의 지도자 복장도 많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나라인지 가슴에 여러 개의 훈장이 찬란하게 빛나는 조문객도 있었다. 우리 뒤쪽에는 영국 블레어 총리 부처의 모습도 보였다. 각국 순회 중엔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가장 나중에 들어왔다가 제일 먼저 나갔다고 하는데 내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초강대국으로부터 종교가 다른 작은 나라 지도자까지 왕족, 귀족으로부터 침낭을 메고 걸어온 젊은이들까지 한결같이 애도하는 그는 누구인가? 유럽에서는 가난한 약소국에 속했던 작은 나라 폴란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추기경에서 교황으로 선출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사람 차례가 아니냐고 묻는 이까지 있었다고 한다. 주로 이탈리아 추기경이나 될 수 있었던 전통을 깨고 핍박받는 약소국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교황은 위대했다. 일찍이 이 지구상에는 없었던 가히 세계장이라 부를 만한 고별 의식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교황청의 대외 정책의 기조는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평화 추구라고 알려져 있다. 일찍이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청의 그런 이상을 이렇게 요약해 말한 바 있다. 가장 고매하며 커다란 가치의 상징인 소국 바티칸의 전쟁 능력은 무에 가깝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능력은 무한으로 크다. 이렇게 짜릿하도록 아름답고 거룩한 이상에 몸바친 게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일생이었다. 어찌 경배하지 않겠는가? 교황을 애도하는 몇백만 조문객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비통하기만 한 것도 경건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미사곡은 우리의 영혼을 속세에서 해방시켜 들어올리듯 황홀했고 교황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남긴 업적을 낭독하는 동안 광장에서 터져나온 10여 차례의 박수와 환호성, 그때마다 물결치던 폴란드 국기를 비롯한 각국의 깃발, 그건 애도라기보다는 환호에 가까웠다. 슬픔과 환희가 이렇게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본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우리의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각국의 추기경님들이 참석한 추기경님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톨릭이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보수적이고 늙은 종교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교황님에 대한 애도와 사랑과 긍지를 박수와 깃발을 통해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조문객들은 다들 폭발할 듯이 젊고 발랄해서 이런 젊은 피가 가톨릭을 끊임없이 쇄신케 하여 영원히 늙지 않는 종교로 만들리라는 뿌듯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교황의 소박한 관을 지하에 안치하기 위해 베드로 성당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나도 덩달아서 크게 박수를 쳤다. 그때 가슴속 저 밑바닥을 화끈하게 한 느낌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감동이었다. 이 세기의 장례식은 보나마나 CNN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텐데 앉아서 편히 구경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사리 걸어서까지 거기 오며 또는 오고 싶어 하는가. 전통이 유구한 장엄한 종교의식에 직접 몸담아 보고 싶은 인간 심리 중에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신분의 귀천, 인종이나 종족, 피부색이나 문화의 다름과는 상관없이 공통으로 내재하는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게 아닐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걸 크나큰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 상해와의 인연, 상해 기행. 멋부리고 화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니 아마 10서너 살 때였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였다. 변두리 빈촌에 살았는데 난데없이 그 동네에 양장 미인이 나타났다. 양장도 당시에는 희귀했는데 머리 모양은 특히 파격적이었다. 단발한 뒷머리를 안으로 말리게 빗어내리고 풀리는 용수철처럼 느슨하게 말린 앞머리 몇 가닥이 흰 이마를 거쳐 눈썹까지 늘어진 게 도무지 조선 사람 같지가 않았다. 동네에선 그 여자를 샹하이 가엘이라고 불렀다. 상해에서 귀국한 후 잠시 친척집에 의탁해 있었던 듯 그 여자가 우리 이웃에 있었던 동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에겐 기쁜 인상을 남겼다. 당신은 중일전쟁 중이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 전부터도 중국을 진나라고 불렀고 중국인을 짱꼴라라고 경멸했다. 아이들도 더러운 아이를 놀릴 때 짱꼴라라는 말을 썼다. 상해에 대한 내 최초의 지식도 그 도시의 서양 사람만 사는 깨끗한 거주지에는 개하고 진아이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다는 1인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전부였다. 샹하이 가에리의 인상과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합성이 돼 내 머릿속에는 상해는 중국 속의 서양으로 자리 잡았다. 결혼하고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시댁의 먼 친척으로 한 동네에 살아서 가까이 지낸 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댁 안주인을 상해 아주머니라 부르고 있었다. 내가 첫 아이를 낳을 무렵 상해 아주머니는 막내를 낳았다.
그때만 해도 막 휴전이 된 후라 물자가 귀했고 국산 분유도 없을 때였다. 상해 아주머니는 노산이라 젖이 안 돌아서 그때 처음 나온 외제 분유 비락을 먹였다. 그 아이가 우리 아기보다 훨씬 건강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신기했지만 우유병을 몇 개씩 놓고 매일 물을 끓여 소독하는 절차가 어찌나 어마어마하고 위생적인지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구경을 하러 올 정도였다. 아기가 울면 아무 때나 가슴을 드러내놓고 젖을 물리는 내가 야만인처럼 느껴졌다. 상해 아주머니의 그런 인상도 상해라는 도시를 누비옷을 입고 양말 대신 발사계를 하고 다니던 중공군 나라 속의 별천지 서양처럼 느끼게 했다. 중국에 처음 가본 것은 10여 년 전이었다. 지금처럼 개방되기 전이어서 불편한 점도 많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는 이른 7월이었는데도 북경의 더위는 살인적이었다. 몸의 수분이 다 증발해버린 것처럼 손바닥에 쪼글쪼글 잔주름이 잡혔다. 다니다가 아무리 덥고 목이 말라도 청량음료를 사 마실 만한 상점도 눈에 안 띄었다. 시장거리에 노점상은 있었지만 손수레 위에다 커다란 얼음장을 놓고 그 위에다 청량음료 병을 굴리고 있었다. 사 마셔보니 아직 차게 되기 전이어서 들쩍지근하고 미지근해서 갈증만 더했다.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거친 연길, 심양, 길림 등이 다 내륙 도시였기 때문에 상해에 오니 살 것 같았다. 북경보다 훨씬 남쪽이었는데도 바다를 면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해는 덜 더웠고 서양 사람들의 조기였던 외탄 지구는 파리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다. 동양적인 것보다 서양적인 것에 더 익숙했고 친밀감이 갔다. 그 후 이상하게 상해에 갈 기회가 자주 생겼다. 대개는 상해가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기 위해 들르게 되는 곳에 불과했지만 나는 꼭 하루 이틀이라도 묵어가도록 일정을 짜곤 했다. 처음 상해를 보았을 때에 가슴이 탁 터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매번 맛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개방과 발전의 속도를 이 도시처럼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게 거인이 내는 속도이기 때문에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처음 왔을 때 파리처럼 보이던 외탄에서 바라본 광대한 신도시 포동지구는 시카고나 뉴욕을 끌어다 놓은 것처럼 외탄의 서양풍을 앞질렀고 후진 동네도 천년만년 후질 것처럼 당당했다. 후지고 너절한 동네에서 우리 돈 100원짜리 고기만두 한 개로 충분히 맛있게 배를 불리고 포동지구 고층 빌딩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각양각색의 조명으로 더욱 신기루처럼 환상적으로 보이는 빌딩군을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인류 호텔 뺨치게 비싼 커피를 마시는 이중 생활도 상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다. 작년 3월 마음 편한 동료 문인들과 꽃피는 향주를 구경하고 귀국길에 상해에 이틀인가 사흘인가 체류했을 때의 일이다. 너무 자주 왔나 헤어보니 5번째였다. 상해 거리를 익숙하게 어슬렁대다가 상해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의 반가운 인사를 받았다. 여행지에서 나를 알아보는 동포의 인사를 받는 일은 간혹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가 뛸 듯이 반가워한 것은 작가로서 나를 알아본 게 아니라 가톨릭 교우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포동지구에 있는 김가항 청주당이 그 지구 발전 계획에 따라 헐리고 딴 데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미사가 내일 있을 예정이니 꼭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부끄럽게도 그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소품을 받은 성당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일행 중 가톨릭 신자는 나 혼자였지만 다 같이 가기로 했다. 일행은 나보다 더 설레며 아침부터 그 시간을 기다렸다. 조금 일찍 먼저 가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는 별채 건물 신부님 초상 앞에서 묵념하고 나서 미사에 참여했다. 미사는 중국어와 우리말 반반식으로 거행됐고 성당 안은 물론 마당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성황이었지만 쓸쓸하지도 비장하지도 않고 화기애애한 게 축제 같았다. 미사 도중에 마당에서는 연방 폭죽이 터질 정도로 들뜬 분위기였다.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은 유서 깊은 건물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걸 섭섭해하는 건 우리의 감상일 뿐 그들은 350년이나 된 낡고 작은 성당 대신 더 크고 좋은 성당을 신축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신도가 중국 사람들이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그걸 느꼈다. 각각 제 나라 말로 평화를 빌었으니까. 내가 끝으로 인사를 나눈 노부인은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키도 내 어깨에 닿을락말락하게 작았다. 그러나 표정은 어찌 그리 선하고 관대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그 나이라면 홍위병 시대는 물론 종교가 지금만큼도 자유롭지 못했을 온갖 시대적 역경을 겪었으련만 그걸 다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다는 고집스러움이나 잘난 척하는 우월감이 조금도 없이 그저 어린 양처럼 무방비 상태로 착해 보였다. 그 노부인은 내 한국말 인사를 듣더니 자기도 중국말로 인사를 하면서 팔을 크게 벌려 나를 포옹했다. 나는 그의 작은 가슴에 푹 파묻혀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아 이거였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왔다. 해방이 되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속속 돌아왔고 우리는 그중 큰 두 어른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국부로 추앙했다. 한 분은 미국에서 한 분은 상해를 거점으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한 분은 완전한 독립을 보기 전에 흉탄에 맞아 쓰러지셨고 한 분은 대통령을 몇 번씩 연임했다. 두 분 다 아무것도 되기 전 그냥 국부 일적에 미국서 온 분은 어딘지 우리 정서와 어긋나 거북하게 느껴지는 반면 중국서 온 분은 편안하고 저절로 존경과 사랑이 우러났다. 김구 선생의 장례식 날 라디오를 통해 들리던 국민의 오열 소리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집에서 엄마도 서럽게 따라오셨다. 그런 차이가 그분들의 일생 몸바친 독립운동을 비유해준 땅인심, 땅 기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다.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미사였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인도네시아 방문기. 지난달 하순경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해일 피해가 엄청났던 반디아체 지역에 다녀왔다.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명색이 유니세프 친선 대사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젊어서 못 볼 것도 많이 봤으니까 남아있는 날은 좋은 것만 보며 살고 싶다고 해도 과히 얌체짓은 안 되려니 했다. 내키지 않는데도 딱 부러지게 거절을 못한 것은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은 늙은이 특유의 엄살이 객기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막상 반다아체주 정부 청사와 각종 관공서와 주택가가 있던 한 도시가 완전히 괴멸한 무인지경에 이르러서는 정말이지 거기 간 걸 후회했다. 훗날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면 내가 그곳에 뭐하러 있었겠는가. 받아본 자료는 더 무서웠다.
방문한 날이 바로 해일이 있던 날로부터 한 달 되는 26일이었는데 그날까지 그 지역에서만 행방불명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20만 명이 넘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5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9.11 생각이 났다. 매일매일 그만큼 죽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한가? 20m가 넘는 바다의 벽이 서너 번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그 지역은 내가 보기에도 살아있는 생명이 아직까지 묻혀있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 그런지 폐허를 뒤지고 다니는 사람도 울부짖음도 없이 다만 괴괴하고 허허로웠다. 없어진 도시보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떡하고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었다. 사람 나고 도시 났지 도시 나고 사람 난 건 아닐 테니까. 자식을 땅에 묻고도 그날 밥을 먹을 수 있는 독한 게 인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 자식이 사라지고 믿고 의지하던 친척이나 이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살아오면서 날이 겨운 모든 것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건 왜 인간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번성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진 자리는 세월이 어루만지고 지나간 폐허하고는 또 다르다. 자연도 그가 저지른 일을 보고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물이 콘크리트와 철근을 그렇게 산산이 부술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는 마음은 내가 견고하다고 믿어온 고국에 두고 온 나의 삶의 터전은 과연 안전한가? 거기 아직도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하는 공포감으로 이어졌다. 공포와 불안과 숙소의 무더위 때문에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는데 새벽녘에 침대가 가볍게 너댓 번 흔들렸다. 말로만 듣던 여진이었다. 겁이 났지만 한 지붕 밑에 안성기처럼 착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 자연재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려서 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토록 확실히 본 뒤건만 착한 사람은 가까이만 있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우리도 재해를 당한 그 많은 이재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착한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훗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퍼주는 나라 말고 우리 각자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참지 말고 표현해 살아남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착한 나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유니세프가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그 지역은 주 정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긴급 구호뿐 아니라 행정적인 일도 겸하고 있었다. 인명 구조 다음으로 급한 일을 위생과 방역, 어린이의 건강, 교육, 가족 찾기 등에 두고 맹활약하는 유니세프와 세계 도처에서 달려와 그런 일에 발벗고 나선 우리의 젊은 의사들,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같은 날 난민 캠프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의 얼굴에서 천사의 웃음을 보고 나도 처음으로 활짝 웃을 수가 있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다.